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어마어마한 공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론 600대를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습을 전개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급기야 전선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있었던 러시아 전승절 행사 이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공습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5월 17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드론 공습을 당한 것은 러시아 역사상 처음이었는데요. 당장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진 모스크바 방공망까지 뚫리면서 모스크바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드론 81대가 요격되었는데 하도 많은 드론을 보내버리는 탓에 피해가 컸죠. 상당수의 고층 아파트와 기반 시설들이 파손되었고요. 석유와 가스 정제 시설 인근 공사 현장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 인근 정유시설 한 곳과 송유시설 두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습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특히 5월 19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오데사주에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면서요. 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오데사 이즈마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최대 항구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는 전략이라도 바꾼 듯 계속해서 모스크바를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데사를 공격받으니까요.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모스크바를 때리는 모습이었죠. 매일 드론 공습을 받는 모스크바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러시아군이 모스크바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알고 양동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후방 석유시설도 같이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차단까지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히길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10% 감소했고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유정 폐쇄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꽤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러시아는 발트 삼국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라트비아 영내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배치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라트비아의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이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발트 삼국과의 연계를 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쟁이 2022년에 발생한 이후 벌써 4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은 이미 소전보다 길어진 상태고요. 몇 달 뒤면 1차 세계대전 기간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 모두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태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푸틴이 결국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하고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푸틴 대통령이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넌지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우크라이나군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태고요.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제적 피해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러시아군 사상자는 벌써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월 3만 5천 명의 사상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도 성능 강화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1600km나 떨어진 지점까지도 미사일과 드론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중반 때는 우크라이나만 피해를 보았다면 이제는 러시아 본토가 골고루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급기야 이제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달은 우리에게 즉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세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더 많은 진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장기 제재의 효과가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까지 장기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앞뒤 문맥상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과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전술과 전략을 크게 바꿨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변화가 바로 지상전 전술 변화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보병이 먼저 적진 주변을 정찰하고 이후 후방부대가 진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 먼저 투입되어 적의 위치나 참호, 건물 내부, 매복 가능 지역 등을 확인한 뒤 병력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공격할 때도 만약 적의 방어 시설이 견고하다면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부대를 먼저 파견해서 적들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병력이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만 맡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선 무인체계 후 유인 병력 순으로 지상전 전술 교리를 바꾼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의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자폭 드론도 같이 투입하면서 전투기가 없는데도 제공권을 확보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과 AI, 로봇 기술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와 정면으로 물량전을 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병력 규모, 포병 숫자, 미사일 재고, 전차 생산 능력까지 전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거대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시간이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기술 전쟁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드론과 무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방산 혁신 플랫폼 브레이브1입니다. 이 브레이브1은 기존 국가 방산 시스템과는 운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기관이 주도하긴 하지만 민간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드론 제작자, 통신 엔지니어, 군부대를 한 시스템 안에 묶어버렸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실제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을 바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전선에서 이런 드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민간 개발팀이 바로 시제품을 만들고 그 장비를 전장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기술은 곧바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브레이브1의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초기에는 수백 개 수준의 스타트업과 개발팀만 참여했는데 지금은 2000개가 넘는 팀과 기업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대형 방산업체보다 작은 민간 기업들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기업, 드론 제작 스타트업, 전자장비 업체, 통신기술 회사, AI 소프트웨어 개발팀까지 전부 전쟁 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실전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야 성공 확률이 높은지, 전파 교란 환경에서는 어떤 통신 체계가 살아남는지, 야간 열화상 드론은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전부 실제 전장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민간 개발소로 즉시 전달됩니다. 그 결과 드론 성능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러시아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대형 방산기업 중심 체계가 강합니다. 개발 승인과 생산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스타트업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선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며칠 안에 수정 버전이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에서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민군 협력 구조가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방공망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은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대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전략 방공 체계로 알려져 있었죠. 러시아도 그동안 S-400을 자국 방공 전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 대량 공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수백 대 규모의 자폭 드론과 장거리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이 생각보다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S-400 같은 고성능 방공 시스템은 원래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입니다. 근데 가격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드론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수십억원짜리 방공미사일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드론을 요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일부 드론을 미끼처럼 먼저 투입하는 전술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값싼 드론으로 러시아 방공망의 위치를 노출하고 방공미사일을 먼저 소모하게 만든 뒤 실제 타격용 장거리 드론을 뒤늦게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방공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방공미사일 생산 속도가 전장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은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탐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고속 전투기나 대형 미사일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형 드론 수십 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면 대응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스크바가 반복적으로 드론의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모든 드론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러시아 본토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러시아는 훨씬 비싼 방공자산과 미사일을 계속 소모해야 하는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런 비용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